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주막의 정막을 산산조각 내었으며 시뻘건 핏물이 거친 멍석 바닥을 타고 흘러내려 마당의 진흙탕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이생은 자신의 손에 묻은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를 멍하니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으나 이미 그의 발치에는 주막 주인 최 노인이 목이 깊게 베인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 나동그라져 있었다. 주변에는 깨진 술병 조각들이 흩어져 달빛을 받아 번뜩였고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밤바람은 피비린내를 사방으로 흩뿌리며 이 끔찍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생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뒤를 돌아보았으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린 듯하여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껴야만 했다. 그는 결코 사람을 해칠 위인이 아니었으며 그저 눅눅한 비를 피해 잠시 쉬어가려던 평범한 나그네에 불과했으나 눈앞의 참혹한 광경은 그를 순식간에 극악무도한 살인귀로 만들어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개짖는 소리와 함께 폭풍처럼 주막으로 들이닥쳤으며 제일 먼저 들어온 장정들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덜덜 떨고 있는 이생의 멱살을 잡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억울하옵니다. 저는 그저 들어오자마자 이 광경을 보았을 뿐입니다라고 이생이 목이 터져라 외쳤으나 분노에 찬 사람들의 귀에는 그저 비겁한 변명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조진사의 사주를 받은 듯한 장정 하나가 이생의 얼굴을 가차없이 내리치며 이놈아 현장에서 붙잡히고도 발뺌을 하느냐며 사나운 기세로 포박을 시작하자 주막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생은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자신을 비웃듯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를 바라보았는데 그 나무만이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았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은 마치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기이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으나 사람들의 고함과 빗소리에 묻혀 그 누구의 귀에도 닿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사실 이생은 병든 노모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10년 넘게 모은 푼돈을 가슴에 품고 한양으로 향하던 길이었으며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청년이었기에 이런 흉계에 휘말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주막 주인 최 노인은 평소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덤으로 얹어주던 인심 좋은 노인이었기에 이생의 슬픔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그러나 포졸들은 이생의 품에서 나온 피 묻은 돈주머니를 보며 이것이 노인을 죽이고 뺏은 작물임이 틀림없다며 거칠게 몰아세웠고 이생은 억울함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이 주막은 본래 나그네들의 쉼터였으나 오늘 밤만큼은 갈 곳 없는 영혼의 무덤이자 누명을 쓴 자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으며 공기는 오직 죽음의 향기로 가득 찼다. 이생은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관아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주막 현장을 돌아보았으나 어둠 속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는 차가운 눈동자 하나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눈동자는 다름 아닌 이 마을의 실세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조진사의 수하 중 한 명이었으며 그는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띤 채 이생의 비참한 몰락을 즐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생은 아차 싶었으나 이미 그의 몸은 단단한 밧줄에 묶여 자유를 잃었으며 관아의 차가운 옥사로 향하는 길목에는 오직 절망과 슬픔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조진사는 평소 최 노인이 가진 주막 부지를 탐내어 수차례 매각을 종용했으나 노인이 끝까지 거절하자 필시 이런 끔찍한 일을 꾸몄을 것이라는 심증이 이생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일개 뜨내기 나그네의 말을 누가 믿어줄 것이며 이미 모든 증거가 자신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생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는 것뿐이었다.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는 여전히 침묵을 지킨 채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고 그 두꺼운 껍질 속에는 오늘 밤 벌어진 참혹한 진실이 깊게 새겨져 있는 듯 보였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쏟아졌으며
이생의 발등에는 차가운 진흙이 잔뜩 묻어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고역이었으나 포졸들의 매질은 멈추지 않고 그의 등을 강하게 내리쳤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사또의 호령이 벌써부터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하여 이생은 정신을 잃을 뻔했으나 죽어간 최 노인의 원한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며 세상에 저렇게 점잖게 생긴 놈이 사람을 죽이다니 역시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른다며 혀를 차고는 자신들의 집으로 흩어져 돌아가기 바빴다. 이생은 자신이 처한 이 거대한 함정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가슴을 쥐어뜯었으나 무심한 밤하늘은 오직 검은 구름만 들이운 채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억울한 죄인을 태운 수레는 어둠을 뚫고 관아로 향했으며 주막마당에 느티나무만이 그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아 말없는 증인으로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이생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실감하며 온몸을 떨기 시작했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진실을 갈구하고 있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린 채 모진 고문을 당할 미래를 예감하며 그는 속으로 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으며 제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밤을 지새웠다. 주막에서 보았던 그 차가운 눈동자와 최 노인의 마지막 눈빛이 번갈아가며 머릿속을 어지럽혔고 이생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서도 결코 누명을 인정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러나 권력과 탐욕이 빚어낸 이 치밀한 음모의 그물은 이미 이생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으며 한낱 나그네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어밟힐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단단해 보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희망이 아닌 사형 선고처럼 들려오던 그 순간 이생의 가슴 속에는 오직 증오와 슬픔만이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관아의 지하 감옥은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조차 이생의 절망을 달래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던 이생은 문득 철컥거리는 쇠사슬 소리에 고개를 들었으나 그곳에는 서슬퍼런 칼날을 찬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를 거칠게 끌어내어 신문장으로 향했다. 사또는 고압적인 자세로 의자에 앉아 이생을 내려다보며 내 놈이 재물을 탐해 노인을 죽였다는 증거가 명백하거늘 어찌하여 끝까지 발뺌을 하느냐며 불호령을 내렸고 곁에 서 있던 이방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형틀을 준비시켰다. 이생은 바닥에 머리를 토시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미 조진사의 뇌물에 눈이 먼 관원들에게는 가련한 나그네의 진심 섞인 눈물보다는 번쩍이는 금부치가 더 달콤하고 확실한 진실처럼 여겨지는 법이었다. 살을 내는 듯한 매질이 시작되자 이생의 등 가죽은 처참하게 찢겨 나갔고 고통에 겨워 질러대는 비명은 관아 담장을 넘어 멀리 적막한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으나 돌아오는 것은 오직 냉소뿐이었다. 그 무렵 마을 외곽의 초당에서 응거하며 항문에 정진하던 한대감은 밤새 들려온 소란스러운 소식에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비록 관직에서 물러나 산천을 벗삼아 지내고 있었으나 일찍이 조정에서 형조판서까지 지냈던 인물이라 사건의 내막을 꿰뚫어보는 통찰력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한대감은 주막 주인 최 노인이 평소 검소하고 성실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일개 나그네가 하룻밤 사이에 그를 살해했다는 관아의 발표에 깊은 의구심을 품고 직접 사건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주막 마당에는 이미 관원들이 쳐놓은 금줄이 쳐져 있었으나 한대감은 특유의 위험 있는 태도로 현장에 들어가 비에 젖은 흙바닥과 깨진 기물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최 노인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와
그 주변의 발자국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단순한 강도 살인이라고 하기에는 범행의 흔적이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사실을 간파해 내었다. 현장을 조사하던 한대감의 시선은 문득 주막마당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로 향했는데 그 나무의 옹이진 껍질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조각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꺼내 보았으나 그것은 다름 아닌 고급 비단 옷에서나 쓰일 법한 귀한 옥추였으며 이는 이생과 같은 가난한 나그네가 가질 수 없는 물건임이 분명했다. 한대감은 이 작은 증거물이 이번 사건의 실타래를 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소매 속에 깊이 감춘 뒤 다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장터로 향했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생을 욕하고 있었으나 조진사의 이름만 나오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거나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한대감은 이러한 마을의 분위기가 누군가의 강력한 권력에 의해 억눌려 있음을 깨닫고 이 사건 배후에 조진사의 검은 손길이 닿아 있음을 확신하며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다. 한편 관아의 고문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생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차라리 죽여달라며 울부짖었으나 조진사는 오히려 사또에게 압력을 넣어 빨리 처형할 것을 종용했다. 조진사는 최 노인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짜 문서를 내밀며 주막 부지가 원래 자신의 땅이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마을의 탐욕스러운 무리들은 그의 권세에 눌려 아첨을 떨기에 바빴다. 이생은 어두운 옥방벽에 머리를 기대고 고향에 계신 노모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으며 내가 죽으면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누가 돌볼 것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는 신령님께 빌며 만약 내가 죽더라도 이 진실만은 꼭 세상에 밝혀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은 여전히 구름에 가려져 희망의 빛 한 줄기조차 내어주지 않았다. 이때 옥방의 문이 무겁게 열리며 누군가 다가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한대감의 신복이었으며 조용히 이생에게 물 한 사발과 함께 희망의 소식을 전하려 하고 있었다. 신복은 나직한 목소리로 한대감께서 그대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니 끝까지 정신을 놓지 말고 버텨야 한다고 속삭였고 이생은 그 한마디에 다시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흐릿해진 눈동자에 힘을 주었다. 한대감은 초당으로 돌아와 방금 얻은 옥추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대조하며 조진사의 수하들이 살인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정밀하게 추론해 나갔다. 그는 조진사가 평소에도 땅을 빼앗기 위해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다는 소문을 수집하고 최 노인이 죽기 직전 조진사와 심한 다툼이 있었다는 주막 하인의 은밀한 제보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단순히 정황 증거만으로는 조진사와 같은 권력가를 잡아넣기 부족했기에 한대감은 보다 확실하고 범인이 스스로 자백할 수밖에 없는 기묘한 함정을 파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느티나무가 영험하여 살인범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는 괴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으며 이는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 조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조진사는 처음에는 헛웃음을 치며 나무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일축했으나 밤마다 주막 주변에서 들려오는 나무의 울음소리와 기괴한 징조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자 점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한대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을의 노인들을 동원하여 저 나무는 500년 된 신목이라 원한 맺힌 죽음을 보면 반드시 그 피부치를 찾아 복수한다는 이야기를 퍼뜨려 범인의 숨통을 조였다. 이생은 관아에서 매일같이 이어지는 신문 속에서도 한대감의 약속을 믿으며 버텼으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고 사또는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생을 마당으로 불러냈다. 운명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으며 조진사는 자신의 범행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
자부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느티나무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떨쳐내지 못한 채 초조한 나날을 보냈다. 대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한대감이 준비한 최후의 연극이 펼쳐질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며 진실의 추는 기우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마을 곳곳에는 기이한 소문이 안개처럼 깔리기 시작했으며 주막 마당의 느티나무가 밤마다 억울한 최노인의 목소리로 울부짖는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대감은 은밀히 사람을 시켜 깊은 밤 나무 뒤편에서 구슬픈 곡소리를 내게 하고 나뭇가지에 흰 천을 매달아 바람에 흔들리게 하니 이를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신목의 노여움이 극에 달했다며 수군거렸다. 조진사는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척 허세를 부렸으나 사실 그의 집 안방에서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소리가 문밖까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주하여 최노인을 살해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만 환상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자 술로 마음을 달래보려 했으나 술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마치 시체처럼 창백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생은 감옥 안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며 한대감의 지혜가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 비록 몸은 부서질 듯 아팠으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지펴지고 있었다. 한대감은 사건 당일 주막 근처에서 발견한 옥추를 조진사의 수하 중 가장 심약한 자의 방에 몰래 던져놓게 하여 그가 스스로 범행을 실토하도록 심리적인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그 수하는 자신의 옷에서 떨어진 옥추가 왜 방 한가운데 놓여 있는지 의아해하다가 이것이 죽은 최노인의 홀령이 가져다 놓은 것이라 굳게 믿게 되어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조진사는 자신의 수하가 흔들리는 것을 눈치채고 그를 죽여 입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한대감이 배치한 장정들이 그를 보호하며 은밀한 장소로 빼돌린 뒤였다. 한대감은 겁에 질린 수하에게 진실을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회유하며 조진사가 최노인을 살해하라고 명령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을 하나둘씩 수집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조진사가 위조한 땅 문서의 원본이 사실은 최노인의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과 그가 가로채려 했던 재물의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준비를 마쳤다. 어느 날 밤 한대감은 사또를 조용히 찾아가 그동안 수집한 증거물과 수하의 자백이 담긴 문서를 내보이며 이번 사건을 바로잡지 않으면 조정의 상소를 올려 관아의 무능함을 꾸짖겠다고 강하게 압박하였다. 사또는 조진사에게 받은 뇌물 때문에 처음에는 난처해했으나 한대감의 위엄과 명백한 증거 앞에 결국 굴복하여 다시금 공정한 재판을 열기로 약속하며 떨리는 손으로 국문 날짜를 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거행될 이번 재판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저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고대했는데 이는 단순히 한 청년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조진사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며 관아의 포졸들을 매수하려 시도했으나 이미 민심은 그를 등진 지 오래였고 공포에 질린 부하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나기 시작했다. 숲의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주막의 낡은 간판을 때렸고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망치 소리처럼 조진사의 심장을 압박하며 다가오는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재판 전날 밤 한대감은 다시 주막의 느티나무를 찾아가 그 거대한 줄기를 어루만지며 말 못하는 나무여. 이제 그대가 품고 있던 그날의 어둠을 낱낱이 토해낼 시간이 되었으니 부디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나직이 읊조렸다. 놀랍게도 그 순간 바람 한 점 없던 사방에서 나뭇잎들이 일제히 몸을 떨며 사락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이는 마치 나무가 한대감의 말에 대답을 하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었다. 이생은 옥사 안에서 꿈을 꾸었는데 최 노인이 나타나 빙그레 웃으며 그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환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것이 길조임을 깨달으며 최후의 국문을 준비했다. 조진사는 밤새도록 집안의 귀중품을 챙겨 도망칠 궁리를 했으나 한대감이 미리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방 안에 갇혀 절규하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드디어 동이 트고 관아 마당에는 거대한 형틀과 함께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으며 그들의 시선은 모두 주막 마당의 느티나무와 그 앞에 무릎 꿇린 죄인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사또가 자리에 앉고 이생이 먼저 끌려 나오자 사람들은 그의 초췌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으나 뒤이어 포박된 채 끌려오는 조진사의 모습에 장내는 삽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다. 조진사는 사또 앞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며 저 비천한 나그네의 말만 믿고 나를 이리 대접하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쳤으나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주변을 살피기에 급급했다. 한대감이 천천히 걸어 나와 사또에게 고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람이 아닌 나무의 증언을 듣고자 하니 부디 허락해 달라고 청하자.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하며 나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 웅성거렸다. 한대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느티나무 앞에 서서 향을 피우며 신령스러운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했고 그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된 군중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나무의 변화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조진사는 이 모든 것이 한대감의 속임수라 생각하며 비웃으려 했으나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마른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자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한대감은 나무 밑동에 미리 준비해둔 특수한 가루를 뿌리고 불을 붙이니 나무에서 오색 찬란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치 나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환각을 불러일으켰고 그 연기 속에서 최 노인의 형상이 나타난 듯한 착시를 일으켰다. 이에 혼비백산한 조진사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시켜서 최 노인을 죽이고 땅을 뺏으려 했습니다라고 대성통곡하며 바닥에 머리를 짚고 쓰며 스스로의 죄를 만천하에 고백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나무가 정말로 귀신을 불러내어 범인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믿으며 신목의 위험에 무릎을 꿇었고 한대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조진사를 내려다보며 진실은 가릴 수 있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법이라고 일갈했다. 이생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쓰러졌으나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으며 억울함의 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관아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하였다. 정의의 심판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말 못하는 나무는 침묵으로써 가장 강력한 증언을 마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웅장하게 서서 인간사 고락을 지켜보고 있었다.